밥상 발로 차인 그날 72세 나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3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잠 설쳐가며 젖 먹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어요.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 모든 걸 아들한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밥상을 발로 차는 며느리, 모른 척하는 아들, 나가라는 소리. 그게 제가 받은 전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아들한테 버림받고, 손녀한테 무시당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었어요. 제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손녀 둘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제 인생에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아들 이름은 정태수예요. 올해 53입니다. 늦둥이였어요. 제가 39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더 예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정말 이쁜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착했거든요. 엄마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고 제가 아프면 옆에서 걱정하고 용돈 받으면 엄마 거라고 먼저 주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였어요.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요. 아들이 결혼한 건 28살 때였어요. 상대는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이름은 박미영. 그때 25이었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예쁘장하고 말도 공손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좋은 며느리 드린다고 기뻐했습니다. 태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걱정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완전히요. 결혼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잘했거든요. 명절에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냐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태수가 복 받았다고요. 그런데 5년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서서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변했더라고요. 전화가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게 2달에 한 번. 그러다가 석 달에 한 번. 명절에나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 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 게 보였어요.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싶어서.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지치겠지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너무 물러서기만 했어요. 아들 부부랑 같이 살게 된 건 7년 전이에요. 남편 제사 지내러 갔다가 넘어졌거든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더뎠습니다. 혼자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혼자 있으면 위험해.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며느리한테 부담될까 봐요. 시어머니가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권했어요. 며느리도 괜찮다고 했고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착한 며느리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들 집에.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해했습니다. TV 보고 있으면 한숨을 쉬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예전에 하던 살가운 말투도 사라졌어요. 저는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불편하게 했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거실에 잘 안 나갔어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빨리 먹고 들어갔고요. 화장실도 최대한 빨리 쓰고 나왔어요. 눈치가 보여서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오래 쓰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제 아들 집인데, 저도 가족인데, 왜 눈치를 그렇게 봐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때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심기 건드리면 아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참자. 조금만 참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녀가 둘 있어요. 큰애가 수연이, 26살이에요. 작은애가 수빈이, 24살이고요. 둘 다 어렸을 때는 저를 잘 따랐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요. 용돈 주면 좋아하고, 과자 사주면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크면서 달라졌어요. 며느리를 닮아가더라고요. 특히 큰애 수연이가 심했습니다. 저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 피하고, 제가 말 걸면 귀찮다는 표정 짓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했어요. 한 번은 제가 수연이 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빨래 개켜서 갖다 주려고요. 문을 열었는데 수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노크 안 해요? 왜 맘대로 들어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한테 그런 소리를 듣다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음부턴 노크할게. 그랬더니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예 안 들어오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필요 없대요. 할머니가 필요 없대요. 저는 그 말에 방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 울었습니다. 내가 젖 먹여 키운 아들의 딸이, 내 손녀가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은근히 했어요. 표정으로, 한숨으로, 분위기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놓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방에서 좀 드세요. 밥 따로 드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는데 저한테는 방에서 먹으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편하면 그러겠다고요. 그날부터 밥을 방에서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작은 밥상 하나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혼자 밥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거실에서 웃으며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어요. 짜디짠 밥이었습니다. 아들은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 며느리 편이었거든요. 엄마, 미영이 말대로 해. 그게 다 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제가 낳은 아들이요. 엄마보다 마누라 편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며느리한테 넘어간 사람이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갈 데가 없었거든요. 제 집은 진작에 팔았어요. 아들한테 사업 자금 대주려고요. 아들이 4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집을 팔아서 줬어요. 5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잘 되라고 흔쾌히 줬어요. 나중에 갚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아들 거니까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제 집이 없으니까요. 아들 집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눈치 보면서 참았어요. 구박받으면서 참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53번째 생일. 저는 아침부터 선물을 준비했어요. 용돈을 모아서 산 목도리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받는 기초연금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 중에서 몇 달 모아서 샀습니다. 10만 원짜리 목도리. 정성껏 포장까지 했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샀더라고요. 생일상도 차렸고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을 꺼냈어요. 태수야, 이거 엄마가 준비했어. 생일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도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이상했어요. 선물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거든요. 작게요. 저만 들리게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이런 거. 저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또 이런 거라고요. 제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비싸지 않아서요. 며느리는 매년 아들한테 비싼 선물을 하거든요. 100만 원짜리 시계, 200만 원짜리 가방, 그런 거요. 제 10만 원짜리 목도리가 우스워 보였겠죠. 저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생일날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였어요. 제가 밥상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요. 밥상을 들고 일어서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가사도우미가 할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할게. 너희들 피곤하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됐다니까요. 그렇게 나서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화를 내는 건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맨날 뭘 해주겠다고 나서는데 다 망쳐놓잖아요. 설거지해봤자 덜 닦고, 빨래해봤자 구겨놓고, 제발 그냥 방에 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도와주려고 한 게 다 망쳤다고요.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요. 아들이 나서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했어요. 내 아들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편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태수야,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엄마가 좀 쉬어. 나서지 말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제 편이 아니라요.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맨날 그러세요. 맨날 눈물이에요.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울면 다 봐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더 서러워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진짜로요.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밥상이 넘어졌습니다. 남은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발로 차다니. 시어머니 앞에서요. 손녀들 앞에서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아들도, 손녀들도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태수야,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일단 나가 있어.
미영이 화 풀릴 때까지 나가 있으라고요. 제 아들이요.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평생 바친 자식한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에 옷 몇 벌 넣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안 잡았습니다. 아들도, 손녀들도, 며느리는 당연히 안 잡았고요.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제 아들 집에서 72살에 밤 9시에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났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이었거든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갈 데가 없었거든요. 친척들 다 멀리 살아요. 갑자기 연락하기도 그렇고요. 친구들 다들 자기 집안 사정 있잖아요. 패 끼치기 싫었습니다. 저는 일단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면서요. 끌끌끌. 바퀴 소리가 났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 눈물이 또 났어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에서요. 한참을 걷다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가 아파서 더 못 걷겠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아들한테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당신한테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분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아직 남은 게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건 제 친구 영숙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입니다. 영숙아, 나야. 나 좀 도와줘. 영숙이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이 밤에 전화하냐고. 저는 다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났다고. 갈 데가 없다고. 오늘 밤만 재워달라고. 영숙이가 당장 오라고 했어요. 주소 불러줬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어요. 영숙이 집으로 갔습니다. 영숙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를 보더니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이리 와. 일단 들어와. 저는 영숙이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영숙이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 마.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세상에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집에서 며칠 지냈어요.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일단 살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뭔가 남은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저한테 돈이 있었어요. 30억이요. 놀라셨죠? 72살 할머니한테 30억이라니. 어떻게 그 돈이 있냐고요?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사를 했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철물점이었어요. 남편이 30년 넘게 운영했거든요. 저도 같이 일했고요. 가게가 잘 됐어요. 위치가 좋았거든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눈치채고 그 자리에 가게를 냈어요.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건물을 샀어요.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값이 올랐어요. 엄청나게요. 남편이 죽기 전에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15억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 돈은 당신 거야. 아들한테 말하지 마. 나중에 당신 노후 자금으로서 아들한테 다 주면 당신 힘들어져. 그 말을 기억해. 남편은 알았던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저한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저는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그 돈을 숨겼어요.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뒀어요. 아들도 모르는 통장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에요. 영숙이 남편이 부동산 중개인이거든요. 도움을 받았어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조금씩 투자했어요. 15억이 30억이 됐습니다. 2배가 된 거예요. 아들한테 5억 줬을 때도 제 돈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30억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를 가난한 노인으로 알았거든요. 기초연금 받는 불쌍한 할머니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부자였습니다. 숨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영숙이한테 다 말했어요. 영숙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30억이라고? 너 그렇게 부자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뒀던 걸 말했어요. 일단 살 곳을 구할 거야. 좋은 집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해 볼 거야. 아들한테 줄 생각은 없어.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저런 자식한테 뭘 줘. 영숙이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제 얘기를 듣고 분해했거든요. 며느리가 밥상을 발로 찼다니. 아들이 나가라고 했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좋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18억짜리였어요. 현금으로 샀습니다.
바로 이사했고요. 새 집은 넓고 깨끗했어요. 햇빛도 잘 들고 뷰도 좋았습니다. 저 혼자 살기에는 넓었지만 괜찮았어요. 드디어 제 집이 생긴 거니까요. 눈치 안 봐도 되는 집, 제가 주인인 집,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넓고, 혼자라는 게 실감 나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아침에 눈 떠도 눈치 안 봐도 되고, 밥 먹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낮잠 자고 싶으면 자고, 자유로웠어요.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뭘 하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건 줄 몰랐어요.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을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행복했어요.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엄마 어디 있어?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가 화 풀렸어. 집에 와. 저는 비웃음이 났습니다. 화가 풀렸대요. 며느리가요. 그게 무슨 은혜라도 되는 것처럼. 집에 오라고요. 무슨 자격으로. 저는 답장했어요. 안 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어요. 10번은 온 것 같아요.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받기 싫어서. 엄마, 그러지 말고 집에 와. 미영이가 사과할게. 저는 말했어요. 필요 없어. 나 이제 거기 안 가. 아들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갈 데 없잖아. 저는 웃었어요. 있어. 새로 집 구했어. 아들이 말을 멈췄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무슨 집?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구해? 저는 말했어요. 내 돈으로. 아들이 또 말을 멈췄어요. 무슨 돈? 엄마 돈 없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있어. 내가 가진 돈이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쾌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돈 없는 줄 알았던 엄마한테 돈이 있다니. 그것도 집을 살 정도로. 궁금해 미치겠죠. 하지만 알려줄 생각 없었어요. 제 돈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 후로 아들이 계속 연락했어요. 엄마 돈이 얼마나 있어? 어디서 났어? 제발 말해줘. 그런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무시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온다고 했어요. 주소 알려달라고요. 안 알려줬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이래?
자식한테 이래도 돼? 저는 문자로 답장했어요. 나한테 밥상 발로 차도 되는 거야?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거야? 밤에 쫓아내도 되는 거야?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아들한테서 답장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들 다 차단했어요. 이제 연락 안 받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아침 산책하는 어르신들.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친해졌어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친구가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할 일이 많았거든요. 아침에 산책하고, 오전에는 문화센터 강좌 들으러 가고, 오후에는 책 읽거나 TV 보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안 갔어요. 눈치 보느라 힘들고, 뭘 해도 눈치 보이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할 일이 많아서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아들한테 쫓겨난 게 오히려 잘된 일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눈치 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단을 풀었거든요. 너무 오래 차단하고 있기도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요.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급해. 통화 좀 해. 저는 고민했어요. 받을까 말까?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돈 빌려달라고요. 안부도 없이, 사과도 없이, 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왜?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좋아. 투자한 게 망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 5억만 빌려줘. 5억이요. 아들이 5억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돈 빌려달라고 아들이 말했어요. 그건 미안해. 미영이가 너무했어. 내가 나중에 사과시킬게. 근데 지금은 급해. 제발 도와줘.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피부치인데. 하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밥상 발로 찬 그날이 떠올랐어요. 나가라고 한 그 말이 떠올랐어요. 밤에 쫓겨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 울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말했어요. 안 돼. 못 빌려줘.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돈 많잖아. 집도 샀잖아. 왜 안 도와줘? 자식이잖아.
저는 말했어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자식이니까 다 해줘야 해? 그럼 너는 뭘 해줬어? 엄마한테 뭘 해줬어?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집 팔아서 5억 줬지. 그때 고맙다고 한 번이라도 했어? 그 돈으로 사업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어? 눈치 보면서 살았어. 방에서 혼자 밥 먹었어. 그래도 참았어. 내 집이니까. 내가 얹혀 사는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밥상을 발로 차고 나가라고 했잖아. 그런 자식한테 왜 내가 돈을 줘야 해? 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네,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몇 번 더 연락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엄마 돈 얼마나 있어? 그거 다 내 거잖아. 상속받을 건데 미리 줘. 그러더라고요. 상속받을 거라고요. 제가 죽으면 자기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달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절대로. 그 돈으로 뭘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았어요. 18억짜리 집 사고도 12억이 남았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아들한테 줄 수는 없고, 저 혼자 쓰기엔 많고,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기부하자. 사회에 환원하자. 좋은 곳에 쓰이게 하자. 저는 기부를 알아봤어요. 여러 단체를 찾아봤습니다. 어린이 복지 단체, 노인 복지 단체, 장애인 복지 단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노인 복지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곳이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쫓겨난 노인, 갈 데 없는 노인, 외로운 노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서러운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12억 전부를 기부하기로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기부 계획을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12억 전부요? 정말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요. 제가 죽으면 아들한테 가잖아요. 그게 싫어요. 살아있을 때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진행됐어요. 기부 약정서를 썼습니다. 12억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요.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기부하기로 했어요. 매년 1억 2천씩.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후련했어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들한테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파트로요.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만날까 말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들이 올라왔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강남 고급 아파트잖아요. 예쁘고 넓었거든요. 엄마 여기서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돈 기부한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 12억이라며. 흥. 그 돈 왜 남한테 줘? 내가 있잖아. 내 돈이잖아. 저는 웃었어요. 내 돈.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상속받을 돈이잖아. 엄마 죽으면 내 거잖아. 왜 남한테 줘?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돈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때 일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 복수야. 밥상 발로 차인 그날. 나가라고 한 그날.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72년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적 없었어. 그런데 그게 내 아들한테 당한 거야. 내가 그랬어. 내 마누라가 그랬고, 너는 구경만 했고, 그런 자식한테 왜 내가 돈을 줘야 해? 아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는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돈을 남한테 줘? 저는 말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잘못했으면 다야? 진작 잘할 것이지. 그때 한 번이라도 엄마 편 들어줄 것이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돈 필요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진심이 아니잖아.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 망한 거 나도 들었어. 투자 잘못해서 빚이 많다며. 그래서 내 돈 노리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 사과는 형식이고 돈이 목적이지.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거겠죠. 저는 말했어요. 그 돈 없어. 이미 기부 약정했어. 철회 못해. 내가 아무리 난리쳐도 그 돈 못 가져가. 포기해.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진짜야? 진짜로 다 줘버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엄마 진짜 너무해. 자식한테 이래도 돼? 저는 웃었어요.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엄마한테 이래도 돼? 밥상 발로 차도 돼? 나가라고 해도 돼? 내가 먼저 그랬잖아. 나는 똑같이 한 것뿐이야.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제 가. 볼일 끝났잖아. 돈 없어. 더 할 말 없어. 아들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엄마, 후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 절대 안 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후련해서요. 시원해서요. 오랫동안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빠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 후로 아들 소식을 들었어요. 영숙이한테 들었습니다. 영숙이 남편이 부동산 쪽이라 소문을 알더라고요. 아들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요. 투자한 게 다 날아갔고 빚이 엄청 쌓였대요. 집도 팔았대요. 그 집, 제가 쫓겨났던 그 집, 경매로 넘어갔대요.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대요. 돈 없으니까, 집 없으니까 버린 거죠. 손녀들도 엄마 편이래요. 아빠 안 만난대요. 아들이 혼자가 됐대요. 저처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어요. 불쌍하다. 내 아들인데. 그래도 불쌍하다. 하지만 동정은 안 됐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제가 했던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문화센터 강좌 듣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봉사활동도 해요. 노인복지관에서요.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는 거예요. 보람 있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 말 걸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열심히 해요. 기부한 돈도 잘 쓰이고 있대요. 노인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감사하다고.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그 말 들으면 뿌듯해요. 내 돈이 좋은 데 쓰이고 있구나. 누군가를 돕고 있구나. 그게 기뻐요. 아들한테 줬으면 이런 기쁨 없었을 거예요. 아들은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사업에 다 날렸겠죠. 아니면 며느리가 다 썼겠죠. 그랬으면 허무했을 거예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잘한 선택이에요. 후회 없어요. 아들한테서 가끔 연락이 와요. 차단 풀었거든요. 미안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답장 안 해요. 이제 와서 뭐려. 다 늦었어요. 그때 한 번만 잘했으면 됐는데. 그때 한 번만 엄마 편 들어줬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모든 건 그때 결정된 거예요. 밥상 발로 차인 그날. 나가라고 한 그날. 그날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피 붙이지만 남남이에요. 서로 연락 안 하고, 서로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저도 편하고 아들도 편하겠죠. 이게 우리 관계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이 만든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자식한테 구박받는 분이 계실까 봐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분, 아들이 편 안 들어주는 분, 손주한테 천대받는 분,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뭔가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고요? 돈이 있었으니까 나올 수 있었다고요? 맞아요. 돈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상담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어요. 임대주택도 있고 지원금도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 요청하세요. 세상에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몰라봐서 그래요.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 73이에요. 72살에 쫓겨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눈치 보던 노인에서 당당한 노인이 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들 눈치 안 보고요. 며느리 기분 안 살피고요. 저만의 삶을 살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내 삶은 내 거라는 걸, 누구한테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걸, 늦게 배웠지만 배웠으니 됐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이 다가 아니에요. 내 삶이 먼저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요. 사실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아들한테 쫓겨났다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요. 거기서 저 같은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들, 갈 데 없는 분들, 외로운 분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구나. 그런데 다들 숨기고 살아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식 욕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말해야 해요.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잖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겪는 일이구나. 그러면 좀 덜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앓지 마세요. 말하세요. 누군가한테 말하세요. 친구한테, 이웃한테, 복지관 상담사한테, 아무한테나 말하세요. 말하면 좀 나아져요. 속에 담아두면 병돼요. 저도 처음에 영숙이한테 다 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무거워요. 나눠야 해요. 그러니까 말하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왜 창피해해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부모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식들도 자기 삶 살기 바빠요. 부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노후를 준비하세요. 돈도 모아두시고요. 살 곳도 마련해 두시고요.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저처럼요. 저는 집 팔아서 아들한테 줬잖아요. 그거 안 줬으면 갈 데 있었을 거예요. 그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다행히 따로 모아둔 게 있어서 괜찮았지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자식 믿지 말고 본인을 믿으세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서글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준비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저처럼요. 72살에 쫓겨났지만 73살에 새 삶을 찾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있으면 희망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아들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언젠가 나아져요. 버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소중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식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당신 스스로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다 괜찮아져요. 약속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진심으로요.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